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많이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강연을 이제 요청을 받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책을 출간한 이후에 많은 여러 강연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지도가 아마 가장 낮은 그룹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가장 뜨거운 핫트렌드이자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을 잘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스마트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려야 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나마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제가 지난 연말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저한테 다 묻더라고요. 네가 왜 방탄소년단 책을 네가 왜 써? 네가 무슨 문화부 기자를 한 것도 아니고 엔터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왜? 물론 큰 한 이유는 지금 저기도 있지만 제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 아들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고 저한테 아빠 이 노래 듣고 싶어 같이 들어줘 라고 해서 이 친구들의 노래를 처음 들었고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why BTS라고 묻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BTS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물론 이 자리에는 BTS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왜 이런 BTS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BTS의 화려한 기록이 많은데 그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강연을 해왔는데 사실 약간 이제 잘 모르시는 어르신 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때는 빌보드가 어떻고요, 아이튠즈나 차트 이런 뮤직비디오 조회수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이게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2017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사업 실적입니다. 최근에 발표됐는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는 방탄소년단 외에 이제 딱 한 가수가 한 명 더 있는데 이 모든 매출은 사실 방탄소년단 7명 한 팀으로 일궈낸 매출입니다. 연간 매출 924억이고요. 영업이익이 325억 정도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산이나 자본은 거의 1년 동안 2배가 뛰었고요. 그리고 재무 쪽 하시는 분들은 금융권 차입금은 없다는 게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엔터사들이 빚이 많거든요. 이 회사는 지금 내년 IPO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공모 들어가고 싶죠. 이 정도 재무 구조라면. 그리고 이게 924억이 사실 큰 회사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느낌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빅히트 924억 325억의 영업이익률이 35%입니다. SMYG, JYP가 국내에서 3대 메이저 엔터사라고 꼽히는데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빅히트와 비교할 수가 없죠. 특히 제일 큰 SM은 워낙 팀들도 많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 보니 이제 3%가 채 안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삼성전자도 물론 매출이나 영업이익 경우에는 그렇지만 규모를 비교할 수 없지만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이제 빅히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SM이 3,600억 정도 올리긴 했지만 이쪽 팀이 많지만 여기는 방탄소년단이란 단 한 팀만으로 1년에 1,000억의 매출을 올리고 3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2017년이라는 한 해 동안 방탄소년단과 빅히트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And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BTS! Cannot believe that we're standing here on this stage at the Billboard Music Awards. Oh my gosh. 2017년 5월 방탄소년단은 K-팝 그룹 최초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라는 상을 수상합니다. 경쟁자는 저스틴 비버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쟁쟁한 팝스타들이었고요.
6년 동안 이상을 독식해온 저스틴 비버를 꺾고 K-팝 그룹 최초로 빌보드 라스베가스 무대에서 저 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2017년 11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고 하는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 퍼포머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초청받아서 다시 로스앤젤레스를 찾습니다. 이때 가수가 총 16팀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은 이제 공로상을 받은 다이애나 로스였고요. 방탄소년단이 15번째로 사실상 파이널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I'm a little bit nervous to announce this next performance. To call these guys international superstars honestly feels like an understatement. Making their US TV debut, make some noise for BTS.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 불러왔던 것처럼 우리 먼저 달라 baby 눈을 찾아내 둘이니까 어린 짓을 때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운명을 찾아내 둘이니까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그 해 바로 이 아마스 무대에 참석한 직후에 앨런 쇼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에 이제 출연을 합니다. 이 앨런 쇼는 앨런 쇼에서 방탄소년단을 미국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인트로 영상인데요. 짧으니까요.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앨런 쇼 인트로 영상에서 나온 것들을 한글로 옮기면 잠깐 이런 내용입니다. 방탄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한 건데요. 앨범 판매 500만 장 이상, 트위터 팔로우 당시에 1,030만 명이라 나왔는데 지금 더 늘었어요. 그저께 이제 1,387만 명. 지금 한 석 달 지났나요? 4개월 사이에 한 300만 명 이상 더 늘어난 거죠. 유튜브 조회수 21억 회 이상인데 이것도 지난 3개월 동안 아마 30억 회 지금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70개국 아이튠즈에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 타임 선정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탑 25인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너무 많습니다. 기록들은 뭐 일일이 언급하기는 너무 힘들 정도로 많은데 힘없는 중소기획사 출신의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빅히트할 수 있었나? 물론 뭐 제가 쓴 책도 그 답의 일환입니다만 많은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이쪽 관련된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때 빅히트와 방탄소년단의 솔직한 마음은 이랬답니다. 잘 모르겠답니다. 자기들도. 우리가 왜 떴는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 근데 전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듣고 정말 이 말이야말로 정말 인사이트풀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잘 모르겠다는 건 그들이 카피한 기존의 성공 공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고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들의 여건은 기존의 성공 공식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뒤에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이 또 다른 지점과 이어졌을 때 길이 되지 길을 가고 있는 중에는 그 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떠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를 찾아서 떠났잖아요. 가다 보니 신대륙이 나타난 거죠. 망망한 대서양 한가운데서 콜럼버스는 자기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표류를 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방탄소년단 입장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잘 모르겠다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1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해입니다. 2013년은 2013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소속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업력은 8년 정도 됐고요. 프로듀스 겸 작곡가인 방시혁이 설립했고, 초창기에 소속된 가수들은 스스로 발굴해서 키운 가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시혁 대표가 박진영 대표한테 이제 모든 프로듀싱을 다 배웠거든요. JYP와 우호적인 관계에서 그쪽에서 매니지먼트하던 가수들 이어서 매니지먼트를 했고요. 뭐 이런 히스토리, 힘이 없는 회사였어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방시혁이라고 하는 이제 작곡가, 유명 작곡가가 뭐 하는구나라는 정도 밸류에 아무것도 없는 회사였죠, 사실. 그래서 가요계엔 이런 속설이 있답니다. 작곡가가 키우면 망한다. 방시혁 대표가 방탄소년단에게 성공하고 주목받고 나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런 가요계의 통설, 작곡가가 키우면 망한다라고 한 통설을 깬 게 자기는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사실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기존의 엔터업은 매니지먼트였고 방송국과의 관계가 중요했고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섭외력이 있어야 되고 출연을 시킬 수 있어야 됐고, 근데 작곡가가 키운다는 이야기는 컨텐츠라는 거거든요. 좋은 컨텐츠. 예전에는 좋은 컨텐츠는 그냥 가수, 작곡가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센터가 아니었거든요, 엔터업에. 작곡가 키우면 그러니까 망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작곡가가 키워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방탄소년단 멤버들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이 힘없는 회사에 이 친구가 랩몬스터라는 친구, RM으로 이름을 활동명 바꿨고요. 진, 슈가, 민윤기라는 친구,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7명을 모았습니다. 2013년도에. 실제로 모으기는 이제 한 2년여에 걸쳐서 모았는데요. 다 지방 출신들이고요. 국내파고요. 유학파나 교포 없고요. 외모도 보면 좀 수수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조금 못 나온 사진들을 모으기도 했어요. 근데 일부 멤버는 또 데뷔 이후라는 게 또 좀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데뷔 전 사진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2013년도 하반기에 가요 프로를 제외한 TV 예능 프로 프로그램 출연 목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처참하죠. 9월부터 10월까지가 전부고요. 가요 프로 제외하고요. MTV, 아리랑 TV, 또 MTV밖에 없어요. 아리랑 TV와 MTV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바다인 줄 알았던 여기는 되려 사막이었고 여기 없는 중수 아이돌이 두 번째 이름이었어. 방송에 잘리기는 뭐 부지기수. 누구의 땜빵이 후리했고 어떤 이들은 회사가 작아서 제대로 못할 거래. 나도 알아. 한방에서 7이 잠을 청하던 시절도 잠이 들기 전에 일은 다를 거라는 믿음도. 왜 많이 컸어 좋은 거 언제나 다 남들의 몫이었고 불투명한 미래 걱정에 항상 몫이었고 여맛이 상식 선배 가수를 보며 목매였고 했던 꾸지란 기억 잊지 말고 딱 넣어두자고 우리의 냄새가 나. 뭐 절절합니다. 이 친구들 초창기의 노래 가사들을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힘없는 중소기획사에 비주얼도 조금 그렇고 회사에서 섭외력이나 매체라 기존의 성공 공식을 따를 수 없었던 방탄소년단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많이 나온 이야기죠. 아까 방시혁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밌게도 방탄소년단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공식에서 시작했습니다. 업의 본질, 엔터업, 그리고 가수, K-팝, 본질이 뭔가요? 노래고 음악이죠. 예전 K-팝 아이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소양은 이런 거였습니다. 보컬, 랩, 댄스, 퍼포먼스, 비주얼. 그리고 이 친구들이 활동 연차가 높아지면 이제 슬슬 음악에 관심을 보이면서 작사나 작곡, 프로듀싱을 여기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활동 한 3, 4년 차가 되면 이번에 우리 멤버가 직접 만든 노래예요 라고 하면서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를 삼고 음악을 팔죠. 이제 활동을 하고요. 근데 방탄소년단은요, 재밌게 이렇게 갔습니다. 2011년 서울대 강연에서 방시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완전체 아이돌을 만드는 게 꿈이다. 여기서 완전체 아이돌이란 단순히 그냥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외모가 좋은 친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구비한 아이돌을 의미합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7명의 멤버 중에서 2명이 이제 나중에 3명이 됐지만 직접 노래를 만들고 쓰고 프로듀싱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특히 2명의 핵심 멤버는요.
그 뒤에 이제 보컬 랩, 댄스 퍼포먼스 비주얼이 이제 뒷받침되는 친구들이 더해지면서 방탄소년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출발이 음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빌보드 수상 기자학 간담회에서 리더 RM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진심으로 느끼냐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쓰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K-팝 아이돌은 유명한 작곡가나 유명한 프로듀서한테 곡을 받아왔고요. 그걸 이제 무대에서 트렌디한 노래를 불렀죠. 거기에는 뭐 사랑이라든지 일반적인 이제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토픽들은 있었지만 그 자신들의 팬그룹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녹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면, 업의 본질에 충실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죠.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에노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보시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부하는 기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좋은 차 그러게 행복일 수 있을까 인성 to the sky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질까 널 봐 먹고 싶어 켜봐 찍고 싶어 make money good money 벌써 삐딱한 시선 막연한 뿐인 통장 내 불행은 난도 초가지 공부하는 한숨 공장 계속되는 돌려막기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Everybody say no. 재밌는 이제 단어들이 몇 개 보이죠. 인서울 투 더 스카이 저런 단어 보이시죠? 저 단어가 그냥 보시면 그냥 뭐 서울에서 하늘까지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대학 가는 게 인서울이냐 인서울이 아니냐거든요. 서울 안에 소재한 대학을 가냐 마냐냐 이거든요. 뭐 투더스카이 잘 아시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야기하는 거고요. 절절하게 이제 어른들이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조금 더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밖에 나 같은 애들이 넘친다. 본인들이 가사를 직접 쓰면서 자기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직접적으로 노래에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팬층들은 당연히 여기에 호응하기 시작하죠. 기존에 들을 수 없던 노래들이었거든요. 물론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이런 시도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른바 래퍼라든지 언더에서는. 근데 오버그라운드에서 이런 언더그라운드의 전력을 가지고 와서 직접적으로 자신 세대들의 노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방탄소년단이 뭐 처음이라고 하기 좀 어폐가 있습니다. 맨날 서태지도 그랬고. 근데 2000년대 이후, 2010년 이후에 굉장히 신선한 친격을 주면서 팬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It's the Zach Sang Show. We are backstage at the AMAs, and I'm with BTS. You're with BTS. And it's an honor to be with you guys. Oh, it's an honor to, like, be here. Is it really? I mean, this is beyond a dream because I feel like you guys, your dream to perform and to eventually become idols, right? Right. But to crack Western pop culture, it's really never been done. Yeah, since it's radio, you can't. I don't know if you guys can't see our face or something, but we cannot still believe it. I mean, like, it's still unbelievable for us. What was your dream growing up? Like when you first realized that you wanted to sing, like what was your end goal? What did you want to see yourself do? Go to the Billboard. Yeah, go to the I made it. get on the Billboard chart. Yeah. I mean, it's pretty insane. Yeah, it's a dream for everyone, every artist. You guys are doing it not just by creating incredible music, right? You're working with Steve Aoki, you're working with Designer, but your music it embodies change and it fuels change, right? It's about the belief of the next generation of our world. You feel that? It's special, Thanks dude. for saying that. Thanks for saying that. It really does. It gives me goosebumps. Oh, really? Just the fact that here in America, we're embracing lyrics that are solely in Korean. Right. You're proving that music is without borders. Music truly transcends languages. We believe that. We believe that. And when you come up with your lyrics, I mean, it's fueled by your own life. Like, you've released songs about, going to school and being turned into studying machines. That's correct. I mean, you know us. Do you feel like that's a risky move, trying to create those types of conversations? That's truly, like you said, it can be a risky move, but, like, if somebody got to say that, I think it should be us, like, why don't we say that? Like, somebody needs to say about those topics, right? They do. Yeah, except parties, or parties are good, but still we need to talk about school, like something like that. And I mean, I just keep
when you release music, my ask is keep using Korean lyrics. I think what you're doing with music and how you're connecting people no matter where they are in the world, and realizing that one person's struggle on one side of the globe is the same as somebody's struggle here, it's a big deal. It is a big deal. You're doing a lot of good. Truly. Thank you. Truly, Thank truly. you. We're so consoled. It's very cool. Thanks. Hey, appreciate all of you guys. Appreciate you. Thank you for your 예, 보셨다시피 이제 그들이 쓴 가사,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한 젊은 층들에게만 이제 공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보셨다시피 이제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리, 요즘 소셜 미디어 시대에 전 세대 글로벌로 더 크게 호응을 이뤄내며 방탄소년단의 막강한 글로벌 팬덤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죠.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고 가사 이야기를 하고 좋은데, 그러면 뭐 유튜브가 아무리 좋고 뭐 소셜미디어 좋다고 해도 그거 우리나라 노래로 된 거 뭐 불러본들 누가 알아듣냐. 한국어 뭐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무슨 영어나 중국어처럼 뭐 인구가 많은 영어 랭귀지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은 방탄소년단 노래가 하나 나오면 제가 보여드릴 것처럼 이런 형태로 노래가 유튜브에서 팬들이 만들어서 올립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진격한다면 어떨까?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용감한 방탄소년단 인기 역시 용감하게 킥킥대래. 나 랩을 갈리고 깔린 랩감을 들이다 쓸어버려 가뿐하게 빅빅대래. 다 미칠 준비됐나 힙합들 준비됐나 명치에 힙합 주고 단전호 다 미칠 준비됐나 힙합들 준비됐나 그렇다 지금부터 소리 질러. 첫 번째 줄은 한글 가사고요. 두 번째 줄은 그 한글 가사를 그대로 영어로 옮긴 로마자 표기입니다. 세 번째 줄은 그 가사를 번역한 거죠. 의미 번역을 한 겁니다. 모든 노래가 이렇게 유통됩니다. 이건 기획사에서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유통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 가사를 써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글로벌에서 전 세계에서 소셜미디어 시대든 어떠한 장애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노래를 유통시키려고 하면 한국어로 된 가사를 영어로 옮겨야 됐고요. 영어로 옮긴 걸 다시 음반으로 만들고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 현지 프로모션이나 레코드 제작사를 또 잡아야 되고요. 쫙 돌아가잖아요. 소셜미디어 이전 시대. 소셜미디어 시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팬들이 다 따라 불러요. 해외 공연을 가도. 두 번째는 컨텐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컨텐츠는 뭐 다 중요하지. 컨텐츠 뭐 어느 기업이든 뭐 어느 회사든 컨텐츠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방탄소년단 컨텐츠는 좀 많이 다릅니다. Never mind. Go crazy. Up in the 70s, 80s, baby, I'm a bust to the death of me. No sanity left for me, middle fingers up to haters who slap on me. Oh no, you naysayers, you take it back. The stinking manners ain't having that. Me, you up for later, you backpacking, backstabbing, never on different rap. 뭐 퍼포먼스가 멋지다, 뭐 춤 잘 추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첫째, 이 영상은 노래를 팔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가수들은 음반을 발표하며 뮤직비디오를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에 여러 가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올립니다. 댄스 프랙티스, 무대에서 춤추는 영상을, 춤추는 것을 연습하는 영상도 만들어 올리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입니다. 음반이나 자신들의 컨텐츠를 팔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컨텐츠들이죠. 이 영상은 그런 것과 무관합니다. 2013년 12월에 MBC 연말에 사는 가요 대제전이라는 이제 한 해 결선하는 프로그램에 방탄소년단이 퍼포먼스로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무대를 하죠. 이 퍼포먼스로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좀 내부적으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왜? 방송 무대라는 건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카메라 워크나 그런 것들 자기들이 다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충분히 못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고 방시혁 대표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퍼포먼스 디렉터가 방시혁 대표가 그러면 야 한번 만들어봐 해서 자기들이 기획했던 퍼포먼스를 100% 풀리 재현한 실현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노래를 팔기 위한 것도 아니고 뮤직비디오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잠재력을 보여주는 기량을 보여주는 영상인 거죠. 쉽게 말하면 돈 안 되는 영상인데 돈 들여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마케팅으로 이어지지 않으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에는 래퍼가 3명 있습니다. RM, 슈가, 제이홉. 이 친구들은 각각 2015년, 2016년, 2018년도에 믹스테이프라는 것을 각각 발표합니다. 일종의 솔로 앨범인데요. 자기가 만든 랩, 노래들을 이제 앨범 형태로 뭐 7곡에서 뭐 많게는 10곡 넘게까지 만들죠. 이 노래들은 멜론이나 우리가 아는 음원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들은 그냥 공짜로 풉니다. 사운드 클라우드나 자신들의 블로그, 트위터를 통해서요. 그렇다고 노래 완성도가 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이홉이 만든 저 최근에 발표한 앨범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노래를 실제로 제작하는 스태프들이 거의 다 들어갔고요. 심지어는 저 각각의 앨범들마다 뮤직비디오도 한 편, 두 편씩 다 만들어서 기획사에서 그리고 역시 무료로 다 풉니다. 그리고 제이홉이 만든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빌보드의 차트인까지 됐죠. 빌보드 200 차트에 들어갔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돈 안 되거든요. 이거 사실 팔아도 돼요. 사줄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팬들도 많고. 그런데 저 공을 들여가지고 2015년 뭐 정도만 해도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많이 떴을 때는 아니니까 그러면 자기들 알린다고 할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탑스타가 된 2018년에 7곡을 만들어서 저렇게 뮤직비디오와 함께 올리고 빌보드까지 올립니다. 돈이 안 돼요. 기존의 마케팅 전략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렇게 믹스테이프들이 있고요. 이게 방탄소년단 블로그인데요. 전체 보면 300여 개의 컨텐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메뉴에 이제 오디오라고 있습니다. 55개가 있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오디오 메뉴 안에 있는 이제 컨텐츠들인데 다 그냥 방탄소년단이 부른 노래들입니다. 이 커버라고 적혀 있는 거는 다른 가수가 부른 노래를 이제 따라서 다시 부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만든 자작곡 그리고 기존 앨범에 실려 있는 곡들을 다시 편곡해서 다른 버전으로 만든 노래들 뭐 등등 해서 이제 한 55. 곡수는 훨씬 많죠. 앨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포스팅 안에 이제 10곡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다 공짜입니다. 사운드 클라우드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mp3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까지 붙여놨어요. 기존 기획사들이나 음악 통한 데서는 그런 식의 전략을 쓸 수가 없죠. 곡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은 음원으로 팔아가지고 내진 스트리밍에서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이 친구들 데뷔할 때부터 그랬고 세계적인 탑스타가 된 지금까지도 노래 들으세요 라고 그냥 올립니다. 그러면 팬들은 저렇게 뜨겁게 호응하죠. 저기 뭐 조회수나 뭐 하트 숫자 보시면 보이겠지만 이건 또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한 주요 인터넷 방송들 목록인데요. 겁나게 많습니다. 앞에서 나온 이런 이제 돈 되는 컨텐츠, 돈 안 되는 컨텐츠들을 이런 다양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던집니다. 대중들에게. 두 번째 있는 달려라 방탄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이버 V라고 네이버와 같이 손잡고 건데요.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하지 않는 지금도 매주 화요일 밤 9시면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옵니다. 20분짜리 예능물이. 예전에 가족 오락관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6시 내 고향 같은 것도 있고요. 커피도 만들고요. 김장도 담고요. 대중들은 방탄소년단이 TV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매일 보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새 콘텐츠가 나오는 걸요. 대단하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2017년 방탄소년단의 세계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입니다. 총 56억 회고요. 이코노미조선이 지지난달에 나온 건데요. 제가 보시면 우리나라는 물론 가장 많습니다. 6억 9,752만 회, 12.4%밖에 안 됩니다. 1위가. 그리고 10위가 보시면 대만이죠. 1억 7,339만 회, 3.1%. 2위가 미국이고요. 숫자가 높은 게 아니라 이 균일하게 전 세계에 다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3위는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보시면 저기 영국도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요. 독일도 있고요. 터키도 있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 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제 책도 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리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소통을 잘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이런 책을 썼지만 저는 강연 갈 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SM타운, JYP 그리고 YG라고 하는 3대 기획사의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보시면 겁나 열심히 합니다, 이 친구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SM은 그들의 소속 가수들의 컨텐츠를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지금 나오는 가수들 다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방탄소년단처럼 성공을 거두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방탄소년단이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두고 지난 한 해 월드 투어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5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요. 그 마지막을 12월 달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파이널이죠. 파이널 콘서트를 할 때 파이널 콘서트 마지막에 리더 RM이 자신들의 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편지나 이제 가끔 주시는 말들을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요즘 너희가 너무 잘 돼서 좋은데 내 삶은 아직, 내 꿈은 아직 제자리 걸음인데 너희들이 멀리 가는 것 같아서 나랑 같이 시작했는데 혹은 이렇게 하는데 멀리 가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너무 좋지만 마음이 뒤숭숭하다. 저희 정말 처음에 다들 꼬질꼬질하고 그랬어요. 저희도 해냈습니다. 저희를 알아봐 주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에 언젠가 저희의 존재가, 저희의 음악이, 저희의 무대가, 저희의 사진, 영상이 여러분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아픔이 100이라면 그 100을 99, 98, 97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저희의 존재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죠. 그냥 단순히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한다, 뭐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한다, 양이 많다, 이 이슈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데뷔할 때부터 함께했던 팬들의 정서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공감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공감에 대해서 또 강조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소셜미디어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다른 미디어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글자 그대로 소셜입니다. 소셜의 사전적 의미가 뭔가요? 사회적인, 사람과 사람.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공감이죠.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자기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과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벽 보고 이야기하고 같은 사람과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사람과는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라는 특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 미디어들의 발전 단계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온 미디어지만 어쩌면 그런 미디어들이 만들어 왔던 그 많은 공식들을 부정하고 미디어 이전 시대로 다시 돌려놓은, 인간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관계 설정과 소셜미디어의 관계 설정이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3개입니다. 가장 위가 트위터고요. 가운데가 페이스북, 마지막이 유튜브입니다. 보시면 트위터의 핵심 기능이 리트윗 기능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다시 또 날리는 기능이고, 두 번째 페이스북에는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라고 하는 핵심 기능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유튜브를 보시면 저 구독 중 560만 명 옆에 보면 별 종이 있는데요. 저 종을 누르면 저 채널을 구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유튜브 계정을 접속을 하면 자기가 구독하는 채널들에 어떤 게 새로 올라왔는지 계속 알람이 오게 됩니다. 이 핵심적인 기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행위입니다. 자신이 공감하는 컨텐츠를 리트윗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 채널을 구독하게 되거든요. 소셜미디어라는 자체는 공감이 아니라면 돌아가지가 않는, 작동하지 않는 미디어입니다. TV 같은 일방향 미디어와는 가장 다른 차이점이 그거죠. TV, 신문, 라디오 같은 올드미디어가 가장 다른 차이점. 독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당장 피칭되지 않잖아요. 당장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일방향이 던져지는 거니까. 2014년 방탄소년단이 음반을 발매하고 팬사인회를 합니다. 그 팬사인회에서 팬들이 이제 방탄소년단 슈가라는 멤버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슈가가 그때는 이 친구도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데뷔하고 나서 한 처음 2, 3년은. 그때 이제 팬들한테 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사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게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이 되고요. 유튜브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많이 돌죠. 많이 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상 보니까 팬들한테 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사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 언제쯤 지킬 거예요? 라고 해요. 2015년이죠, 이 시점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돈을 언제 많이 벌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 3월 9일이라고 적고 사인을 쫙 해서 이게 또 사진이 돼 또 콘텐츠가 돼서 온라인에 돌죠. 그리고 두두둥 2018년 3월 9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팬들은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죠? 그럼 약속을 지키면 소고기는 사줘야 돼. 그렇다고 방탄소년단이 그 많은 팬들한테 어떻게 소고기를 사주겠습니까? 아니, 저도 커뮤니케이션에 이쪽 일 하다 보니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보면 그렇죠. 그러면 팬카페에서 이벤트를 하고 3월 9일 생일이니까 39명 정도의 팬들을 초청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소고기 사주고 좋은 이야기하고 또 컨텐츠 좀 만들고 그 이야기 한 걸로 그렇게 하면 약속 지키고 여러 가지 되겠다. 그 정도가 사실 베스트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사줬다. 2018년 3월 9일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오늘 보육원에 출근하자마자 빅히트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뭐지 하고 있었다. 오후 3시쯤에 한우 불고기거리 10kg가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 이름으로 왔다. 그것도 한우 1뿔뿔 등급이더라. 후원으로 한우 1뿔뿔은 잘 안 들어온다. 도축 확인서까지 동봉했다. 우리 보육원은 도축 검사 증명서 없는 건 애들을 안 먹인다. 이런 게 올라오고요. 또 한 트위터에는 저희 부모님 일터로 윤기, 이 슈가라 멤버 본인 그 이름이에요. 고기를 보낸 것 같다. 2018년 3월 9일에 고기 사준다고 약속한 윤기야. 부모님 일터는 아동시설이어서 이름 공개는 안 해요. 그리고 그날 오후가 되자 이 친구가 보낸 이런 사인 CD, 이런 전국의 보육원들을 보낸 것들이 올라옵니다. 이걸 소셜미디어에서 확인해 이제 기자들이 부랴부랴 이제 빅히트에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취재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빅히트가 이야기를 하고요. 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예, 한 일은 전국의 보육시설, 고아원 보육시설 39곳, 3월 9일 생일이니까요. 39곳을 정해서 한우 1뿔뿔 불고기거리를 도축 확인서와 함께 보내고 자기 사인 CD를 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이마트 시세로. 한우 1뿔뿔이면 대충 한 2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40곳 잡으면. 엔터사들이 과연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PR. 네. 한 건 내기 위해서 사실 간단찮은 돈을 지출하거든요. 기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2천만 원이라는 돈, 단순히 물질적인 액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으로 과연 이 친구들이 걷어들인 것은 그 흔한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으로는 결코 그 비용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신뢰라는 자산, 팬들에 대한 감동. 마케팅이나 요즘에서 중요한 게 팬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죠. 단순히 가격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비재를 구매할 때도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팬 집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거에 그냥 단순히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소비자층을. ATM이라는 말이 팬세계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그겁니다. 현금 출납기. 팬들이 자기들의 신세를 비하할 때 이 말을 자조적으로 합니다. 왜? 자기들은 기획사나 가수한테 ATM 신세라는 거죠. 새로 앨범을 내면 현금 지급을 해줄 수 있지. 찌지징. 요즘 젊은 친구들 앨범 한 장 사면 한 장, 두 장 사는 게 아니라 10장, 30장, 40장을 사요. 팬 사인회 쿠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같이 몰려 있거든요. 이 친구들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가수들한테 그러면서 또 팬심 때문에 안 살 수는 없고 그 스스로 ATM이라고 자주 하는데, 이런 ATM이라는 팬 세계에서는 이 가수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스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라디오 스타를 비롯해서 인기율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출연해서 스타들이 이제 메시지를 피칭하고요. 그런 메시지들은 다 일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매스미디어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TV 속의 아이돌 스타로 자리매김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조금 다르죠. 그들이 했던 거는. 그들은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여건상 매스미디어에 꽂아줄 능력이 안 됐죠. 기획사가. 열심히 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베이스는 공간과 신뢰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케팅만으로는 사실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방탄소년단은 SNS로 연결된 내 친구로 자리매김합니다. TV 속의 아이돌 스타와 SNS로 연결된 내 친구는 정서적인 간격이 어마어마하죠. TV 속의 아이돌 스타에게 팬은 ATM에 불과하지만 SNS로 연결된 내 친구에게 팬들은 암입니다. 방탄소년단 공식 팬클럽 이름이에요. 뜻은 이런 거고요. 원래 뜻은 이런 거지만 이 암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팬 집단은 SNS로 연결된 내 친구라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며 호응하며 아까 보셨던 어마어마한 유튜브 조회수를 만들고 1년에 1,000억에 가까운 매출을 만들어내는 팬 집단이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단히 부여잡은 업의 본질 꽉 쥐었죠. 자기 스스로 노래를 만들고 관념을 타면서 용감해야 되니까 돈 안 되는 것도 열심히 만들었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돈이 안 되는데 재미로 만든 게 아니라 자신들의 업의 본질을 충실히 소셜미디어에 알릴 수 있는 컨텐츠들이었죠. 기존의 것들을 카피하지 않고. 그리고 공감과 신뢰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 소셜미디어가 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아무리 잘 갖췄어도 과연 10년 전에 데뷔했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좋은 노래 만든 가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뭐 팬들과 열심히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팬도 많고 좋은 컨텐츠도 많았죠. 그러나 매스미디어와 기존의 미디어 질서와 대중들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확산될 수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거나 공감을 획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소셜미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방탄소년단의 이런 성공은 앞으로 저는 이제 새로운 공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데뷔하고 있는 많은 K-팝 아이돌들이 방탄소년단이 했던 방식을 따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원을 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 주도적인 성장. 방탄소년단 트위터는 자기들이 세운 자체적인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탄소년단 트위터 직접 합니다. 이 친구들은 기획사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멤버들 7명이 직접 팀 트위터를 하거든요. 그리고 팔로워가 아까 보여서 1,300만 넘어가고요. 최대한 솔직하게 진심을 담기, 욕하지 않기, 개인 계정 안 만들기, 노출 사진 안 올리기, 심각한 엽기 사진 올릴 때 상대의 동의 구하기, 음주 트윗하지 않기. 뭐 되게 소박하죠. 그런데 실제 연예인들이 소셜미디어 운영하면서 사고 칠 수 있는 거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다 돼요. 이것만으로. 무슨 이야기 드리냐면 기획사가 이들에게 트위터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던져주는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세운 원칙이고 이 원칙에 따라서 지금 6년 넘게 방탄소년단은 성공적으로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해오고 있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SNS 양날의 검이란 걸 안다. 이를 통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얻었지만 잘못하면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다. SNS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 과연 방탄소년단이 누가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부딪히고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얻은 황금 누루인 거죠. 많은 젊은 친구들 보시면 불안한 것도 많고 좀 안절부절 뭐 물가에 내놓은 아이가 있겠지만 지금 시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좀 과감하게 자기주도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과 정보와 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다들 톱니바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자기가 톱니바퀴인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을 치열업 하시려면요. 이 톱니바퀴가 과연 전체 시계에서 어느 파트에 들어가고 네가 돌리는 톱니바퀴가 어떤 큰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고 그게 어떤 시계의 정확한 시간을 알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그 친구들에게는 충분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방탄소년단의 케이스를 통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